처음에는 실종됐거나 가출한 것처럼 보였는데 훗날 범죄의 희생자로 판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범인들이 의심을 피하려고 이 사람들이 마치 제 발로 사라진 것처럼 꾸미기도 하죠. 오늘 재구성할 판결 속 피해자도 그랬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11월 대전 서구에 있는 펜션을 운영하고 있던 60대 재력가가 종적을 감춘 다음 그 동생이 형님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죠. 하지만 이 사라진 재력가와 함께 살고 있었던 30대 아들은 아버지가 여행을 가셨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했는데요. 이 사라진 60대 재력가는 아들의 말처럼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올 수 없는 일을 당한 걸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그러니까 동생은 형과 연락이 안 된다고 신고를 했는데 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아버지가 여행을 갔다는 겁니다. 진짜 신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일단 아버지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좀 파악해 보면 어떨까요? 이 없어진 자산가의 동생이 자기 형이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아마 제일 먼저 찾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휴대폰. 이 사람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른바 얘기하는 생존 기록, 생활 그 반응을 살펴보겠죠. 네.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한 통화 기록 같은 게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일견 볼 때는 어딘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은 아버지가 주위 사람들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연락을 끊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우리가 운영하는 펜션에 아버지가 오신다. 그리고 가신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 수시로 온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경우라면 사실상 실종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종 신고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그래도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아버지를 찾으려면은 그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추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기지국을 확인해 보면은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활동할 땐 패턴이 있습니다. 직장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또 잠을 자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한 곳에만 고정돼 있다거나 지나치게 이제 장시간 있다거나 아니면 꺼져 있다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이것은 기록은 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로 자동 발신과 자동 수신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기록이 있다고만 해서 살았다고는 볼 수는 그렇게 판단하는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이분이 살아 있는지 아니면은 운명을 달리하셨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그럼 경찰은 좀 확인을 했겠군요. 그래서 이 경찰이 자세히 보니까는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은 아들이에요. 네. 먼저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아버지가 한 달 넘게 안 보이는데도 여행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평상시에 이렇게 오랫동안 여행을 한 적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경찰이 그다음에 주목할 점은 안 보이는 아버지의 그 계좌였을 거 아니에요. 네. 계좌에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데 보니까는 아들이 아버지 신용카드를 가지고 여기저기 긁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아버지의 휴대폰을 가지고 돌아다녔으면은 아들과 그 아버지의 동선이 일치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휴대전화를 암만 생존 반응을 위해서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목소리를 낼 수는 없잖아요. 저 아들인데요, 대신 받았는데요,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경찰은 당연히 아들을 의심하겠죠. 아들이 용의자였습니다. 아들이 용의자였어요. 굉장히 의외네요. 그럼 이 아들은 알리바이가 있었나요?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등학생 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껄끄럽지 않았어요. 매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껄끄러워서 가출했는데 돌아온 게 이 아버지가 사라지기 한 1년 전쯤입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사망하신 뒤에도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펜션 관리 일을 하면서 계속 아버지와 함께 동거래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목격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아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해야지만 이 사라진 60대 재력가 아버지의 생사 여부 그리고 종적도 어디에서 감췄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당시 범인이 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경찰은
심증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들어보시죠. 사건이 발생한 곳은 비록 대전이긴 하지만 시내에서 많이 떨어진 데다 인구도 많지 않은 시골 마을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 서로 다 알고 지내는 그런 동네 있잖아요. 아버지가 한동안 안 보이니까 동네 분들한테서 이런저런 경로로 뭔가 이상하다라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서울에 가 계시다. 그리고 통화도 가끔씩 한다. 서울 가서 몇 번 만나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휴대폰 통화 내역을 확인했더니 그때 했던 말하고 전혀 맞지가 않은 거예요. 또 아버지가 없어진 후에 아들이 아버지 신용카드로 유흥업소 같은 데서 물수도 쓰던 점 이런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건 단순 가출이나 실종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아버지 돈은 또 굉장히 많이가 네. 됐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아들이 진짜 범인이 맞았나요? 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버지는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입니다. 네. 그 살해당한 날짜는 2011년 9월 28일 밤 8시경이고요. 아들이 둔기로 머리 부위를 공격해서 절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은 아버지 행방을 이제 물어보면은 뭐 거짓말로 둘러대고 뭐 2달 넘게 또 본인이 혼자서 펜션 영업을 실제로 했어요. 네. 또 다른 이웃 주민들이 진짜 아버지 어디 가셨어? 그러면 여행 가셨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대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거죠. 아니, 아까 사망한 남성의 휴대전화가 켜 있었고 분명히 통화 기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아들이 꾸며낸 건가요? 네, 그런 거죠. 이 통화 기록, 뭐 내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가지고 문자를 보낸다거나 전화를 걸거나 하는 방법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문제는 통화 기록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통화를 한 사람이 없다면 예. 그거를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심해야 되겠죠. 아하. 아버지와 단 둘이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 이유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오전 열차장 대체 왜 그랬다고 하나요? 사건 당일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가려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어딜 가냐고 물었다고 해요. 아들이. 네, 그런데 아버지가 네가 그걸 알아서 뭘 하냐 라면서 이제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고 그것이 말다툼으로 이어졌고요. 네. 결국 아버지가 먼저 아들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격분해서 아들이 이제 둔기로 아버지를 공격했다. 이게 이제 아들 진술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 내용을 선고 내용을 좀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디 가세요라고 했던 말에 어떤 뉘앙스가 있었어요. 단순히 행선지를 물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취지였냐면 어머니가 암으로 사망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혹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취지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뉘앙스. 아버지가 그래서 네가 그걸 알아서 뭘 하느냐 라면서 퉁명스럽게 물었던 건데 물론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건 아들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입니다. 하지만 뭐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고 어쨌든 아들은 둔기로 아버지를 공격한 이후에 아버지의 시신을 다른 곳이 아니라 펜션의 화장실에 방치를 했습니다. 아니, 어찌된 이유였건 간에 결국 말다툼이 커지면서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신고를 했었어야죠.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근데 그런 작업도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일날 이제 어머니의 기일이고 어머니 기일날 나가는 아버지를 보고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말다툼이 이루어졌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살해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 사람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 이제 있어갖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럼 결국은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일말의 어떤 어머니에 대한 아니면 가정 불화에 대한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네, 수사가 점차 진행이 되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들이 3개월간 숨겨왔던 그리고 영원히 숨기고 싶었을 그날의 진실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던 날이 어머니 기일이었다고 해요. 네. 예, 그런데도 이제 아버지가 옷을 차려입고 이제 밖으로 뭐 누구를 만나려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 아들이 막 따지면서 대들었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 버릇없는 놈 이러면서 손찌검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다. 아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아서 성인이 돼서도 아버지가 무서웠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위축돼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에게 좀 폭행을 당했나 보네요. 물론 예. 그 사람의 진술이겠지만. 현장 검증한 영상을 제가 다른 어떤 탐사 프로그램 때문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그걸 다시 재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폭발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이 몇 건 보이더라고요. 감정이 폭발적인 감정 폭발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인간의 어떤 공격적 행동 중에서 폭발적으로 공격성이 드러나는 점이 몇 건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사람이 나타나는 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연관성이 거기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아버지의 시신은 그 아들이 검거될 때까지 펜션 안에 뒀던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일단은 4, 5일 정도는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에 아버지 시신을 방치했었는데 이제 결국 그 시신은 또 부패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냄새가 나겠죠. 펜션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두려워서 4,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시신을 옮겨가지고 펜션 그 뒤편 그 공간이 조그만 게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매장을 했었던 거죠. 이 시신은 결국 사건이 이제 그 정리되고 2012년 12월 13일 날 발견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것은요. 그 아버지의 시신을 묻은 그 펜션에서 아들이 영업을 했다는 거예요. 손님을 받았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범행 현장을 벗어나고 싶을 것 같은데 의외예요? 글쎄요, 뭐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잊고 싶었기 때문에 뭐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이렇게 이 현장 검증 때는 또 보니까 이 아버지와의 싸움 과정, 아버지의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을 아주 태연하게 자세히 재현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술 탓을 하긴 했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물어볼 때 내가 술이 취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한 행동들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금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기억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하긴 했는데요. 당시 이제 현장 검증 때 이웃 주민들이만 10여 명 모여가지고선 현장 검증 모습을 지켜봤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이 사건이니까 이 안타까움 표시하면서도 아들이 태연하게 보여준 이 범행 수법의 재현을 보고는 몸서리를 치기도 했죠. 프로파일러님께 이건 여쭤보고 싶어요. 왜 범행을 한 곳에 그대로 시신을 묻고 아들은 왜 그곳에서 생활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이제 도메스틱 호미사이드라고 하는 가정 내 살인에서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네. 그 공간을 자기 걸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를 자기가 죽였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은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 시신을 묻고 사실은 그 위에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은폐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주 독특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뭐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짚지는 못했는데 손님을 받으면서 계속 돈을 그러니까 받았다는 거잖아요. 손님들한테. 혹시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펜션을 계속 운영을 하고 아버지의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또한 1천만 원 정도를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유흥비에 사용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범행 이후의 얘기고 이 사람이 돈을 노리고 경제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했는지와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범행 동기는 평소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범행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사용된 방법은 어땠는지, 뭐 내가 가지고 있던 흉기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거를 가지고 우발적으로 썼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따져야 하는 거라서 범행 동기가 단순히 이 이후의 과정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살해를 했구나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하. 지금 보면은 이 아들 같은 경우에 동기로 참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뭐 과거에 폭행을 당했던 부분도 있고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꼭 동기가 하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특히 도메스틱 호미사이드의 그 특성입니다. 이게 중첩되어 있는 거죠. 아하. 가정 불화에 의한 기본적인 분노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촉발 요인이 존재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속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아버지의 것이 자기 걸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버지를 살해해놓고 안매장까지 하고 태연히 장사까지 했습니다. 이 아들,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아까 저는 재판부 판단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유죄는 이제 벗어날 수 없었는데 1심에서 징역 9년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네. 그 양형 이유를 보면은
어릴 때부터 엄한 아버지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받았고 사고 당시에도 얼굴을 얻어먹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지금 엄마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대는 많이 맞으면서 컸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다 범행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는데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었고 계획되지 않았다, 반성하고 있다, 유족이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냥 이런 정도만을 가지고 단순히 존속 살인에 대해서 징역 9년형 선고, 만약에 지금 시대에 지금 시점에 선고가 내려지게 됐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애초에 징역 20년을 예. 줬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너무 적게 나온 건 아니냐, 예. 당연히 항소를 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경찰이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제 9년이 나오니까 형이 가볍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제 항소를 했던 거고요. 재판부는 나중에 이걸 뒤집습니다. 뒤집는데 그 이유인즉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잔혹한 경우가 이게 양형 가중사유거든요. 그래서 양형 가중사유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9년에서 4년을 더 올려갖고 12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아하. 예, 아들 측이 뭐 2심 판결, 징역 12년을 받은 뒤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리적 변화가 있었는지 도중에 상고를 취소하면서 결국 2심 형량인 징역 12년이 확정됐죠. 네, 징역 12년이 확정된 사건. 3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살해하고 암매장했습니다. 오늘 판결의 재구성으로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실종자 찾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